네, 최승민의 빅샷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근 미국 채권 금리가 지난주 조금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 없고 이렇게 하루마다 뉴스가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확실하게 조금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위원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채권 담당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그 4월 이후에 미국의 채권 금리 그리고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요즘은 좀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76까지 올라갔다가 1.58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맞습니까? 네, 최근에 채권 시장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약세장 속에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3월 말에는 거의 1.8%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1.5%까지 내려오고 또 어제 미국장에서는 이제 1.6% 부근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3월 중에는 2.15%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2%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주춤한 부분은 글로벌 채권시장 공통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도 좀 챙겨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좀 사들이고 있다. 중국은 제 기억이 맞는다면 4개월 연속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미국 채권 금리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중국은 현재 그 국가별로 분류를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 지난 1분기 중에는 공통적으로 미국 백신 보급이 좀 가속화된 부분도 있고 경제 전망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에 더해서 중국은 또 이제 미국 신정부와 대만, 홍콩 인권 문제 등 뭐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인 갈등이 일부 있었고요. 일본은 또 특징적인 부분이 3월 말이 또 연도 결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두고 지분 조정에 좀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채 보유량이 일부 축소되거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데 반영이 되어서 이제 뭐 대외 수요가 좀 약화되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했고 4월 들어서는 이제 다시 매수세가 확인되면서 약세를 둔화시키는 그 금리가 오히려 일부나마 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뭐 2조 이상 한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확실시되다가 갑자기 이틀 전부터 뭐 공화당에서 8천억 불로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사실은 좀 돈이 뭐 풀리면 풀릴수록 물론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인프라 부양책의 규모에 따라서 채권 10년치 국고채물 금리의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다시 또 여쭙겠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요? 네, 말씀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기존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부양책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예산 규모가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좀 고무줄처럼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아무래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8년에서 10년 정도의 분산 지출이기 때문에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규모가 조금 연간으로 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국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세 계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좀 누그러졌는데 미 연준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지난 2013년, 14년처럼 13년에서 14년 그때와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그 당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제 4월 14일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해당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역시 첫 번째로 연준이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순서 자체로는 금리 인상보다는 테이퍼링이 훨씬 앞선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라고 보는데요. 실제 테이퍼링 도입에 앞서서 2013년에 이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한 스케줄을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갑자기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연준은 수습에 나서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는 12월에 공식 발표를 하고 14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제 테이퍼링이 실제로 진행됐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버냉크 의장이 5월에 테이퍼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월부터 했다면 7개월 동안 굉장히 좀 고생을 했겠네요,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 같은 시점에 미국채 장기금리가 상당히 급등하고 또 미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크게 혼란을 겪진 않았지만 신흥국 쪽에서 달러와 강세와 동반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거가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FTSE에는 뭐 아무래도 영국 지수에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MSCI에는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돼 있고 앞으로 빨리 우리나라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서 좀 변동성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의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주변 국가들은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일본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기존에 워낙에 높은 국가부채 비율이 있고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이런 부분들 감안할 때 사실은 이제 국채금리도 거의 이제 움직임이 미미한 채권 시장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적은 나라로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과 한국은 오히려 조금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출 금리가 한국과 중국은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의 만기도 짧고 자산 시장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 금리 상승을 통해서 억제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수출과 제조업 경기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중간재와 IT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분명히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조금 빠르게 나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인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과거와 같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대략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또 이제 백신 보급에 대한 좀 지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계획 기준으로 크게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또 고용지표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저효과에 기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연준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앞선 22년 2분기 정도에는 저는 최초 금리 인상 시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원고에는 없지만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스워프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백신의 스워프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의 백신이나 모더나, 파이저, 그다음에 독일의 큐어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CMO 회사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생각보다는 좀 일찍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 지금은 뭐 거의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게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채권 금리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래서 주식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사실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말씀 주신 대로 백신 보급이 좀 가속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금리가 장기 금리가 특히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다소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이제 0.5%이고 장기 금리가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2% 부근이니까 당장 이 정도 레벨로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겪는다고는 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금리 레벨도 높아지면서 그에 적응하는 순서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 회복 측면 그리고 또 상승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경기가 정점에 이를 때까지 위험자산에는 사실 부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이런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긴축이 최초가 아니라 상당 부분 진행이 된 후에는 분명히 위험자산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달러화 측면에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심화될 부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사실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의 조영구 연구위원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